경북 안동. 300년 된 종갓집에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73세 박순자 여사. 치매에 걸린 이 노인을 가족들은 바보라 불렀어요. 금반지가 사라지고 위조 서류가 만들어지고 30억짜리 땅이 넘어가려는 순간. 그런데요, 이 노인은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3년을 참았어요. 오늘 그 입이 열립니다. 본 영상은 창작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지명, 사건은 모두 허구이며 실존 인물과 무관합니다. 그날은 비가 왔어요. 300년 된 종갓집 기와지붕 위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죠. 그냥 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퍼붓는 가을비였어요.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미친 듯 흔들렸습니다. 장독대 뚜껑 위로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마당을 울렸거든요. 마치 누군가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나가지 마라. 여기서 버텨라. 그런 소리처럼. 그런데요, 그 빗소리보다 더 차가운 게 있었어요.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안방 마루 끝. 73세 박순자 여사가 앉아 있었어요. 허리가 굽었습니다. 눈은 초점이 없었죠. 입술이 반쯤 벌어진 채 가만히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때는 이 집안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부엌에 불을 켜던 사람. 명절이면 사흘 전부터 장을 봐서 제사상 12가지 반찬을 혼자 차리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마루 끝에 쪼그리고 앉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자수 손수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실밥이 풀린 그 손수건을 꼭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그 앞에서 며느리 김정은 씨가 시어머니의 옷가지를 비닐 가방에 쑤셔 넣고 있었어요. 이불 가방도 아니고 옷장도 아닌 얇디 비닐 가방이었습니다. 50년치 살림이 그 안에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대충 집어넣고 대충 눌러 담고 마치 쓰레기를 치우는 것처럼. 며느리가 입을 열었죠. 어머님, 다 됐어요. 이제 이 집은 저희가 관리할 테니까 걱정 말고 편하게 들어가 계세요. 들어가라는 곳은 요양원이었어요. 300년 된 종택에서 50년을 산 사람한테 비닐 가방 하나 쥐어주고 비바람 치는 날 쫓아내는 겁니다. 걱정 말라는 그 한마디가요. 이 집에서 가장 잔인한 말이었어요. 정말 그게 다였을까요?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무거운 구두 소리. 안방 문 앞에 첫째 아들 박재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52. 양복 차림에 팔짱을 끼고 있었죠. 엄마, 요양원 좋은 데야. 사람들도 많고 밥도 다 해주고. 우리가 매달 갈게. 매달 간다. 참 쉽게도 말하더군요. 여러분, 그 아들이 어릴 때 이야기를 잠깐 해도 될까요? 재호 씨가 7살 때였대요. 한겨울에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시골이라 병원이 멀었거든요. 읍내까지 버스가 끊긴 밤이었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아이를 업었어요. 등에 업고 읍내까지 눈길을 걸었습니다. 40분을. 고무신이 눈에 빠져서 맨발로 걸은 구간도 있었대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발에서 피가 나는데요. 박순자 여사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이 먼저 봐주세요. 그랬대요. 그 입으로 젖을 물던 아이가 있었어요. 등에 업으면 엄마 나 커서 맛있는 거 사줄게 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눈길에서 엄마 등에 볼을 대고 잠들던 아이가, 그 아이가 지금 어머니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 손에 자동차 키를 들고 빨리 끝내자는 표정으로 박순자 여사가 입을 움직였습니다. 장독대 뚜껑 비온다, 뚜껑 덮어야. 갈라진 목소리가 웅얼거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죠. 며느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봐요, 또 저래요. 하루 종일 장독대 타령이에요. 이러니까 요양원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를 보지 않고 며느리를 보면서 그 사이 아무도 보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박순자 여사의 손이었습니다. 손수건을 쥔 그 손에 힘이 들어갔거든요. 아주 살짝.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그건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자수 손수건 이야기를 잠시 해야겠어요. 국화꽃이 수놓아진 면 손수건이었습니다. 군데군데 실밥이 풀렸고 색도 많이 바랬죠. 한눈에 봐도 오래된 물건이었어요. 돌아가신 남편 이종학 옹이 마지막으로 사준 선물이더군요. 병원에 입원하기 한 달 전이었다고 해요. 시장 갔다 오시면서 이거 내 거다 하고 건네주셨다고요. 무뚝뚝한 사람이었대요. 평생 아내한테 선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전 처음 사준 게 이 손수건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거지만 그때 이미 자기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병원에서 결과를 듣고 나오는 길에 시장에 들른 거였죠. 마지막 선물인 줄 알고 산 건지 아니면 그냥 눈에 띄어서 산 건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박순자 여사는 남편이 떠난 뒤로 이 손수건을 한시도 놓지 않았어요. 자는 시간에도 밥 먹을 때도 마치 남편의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요. 이 손수건에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에요. 그 비밀은 나중에 밝혀집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박순자 여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손수건만은 절대 놓지 않았다는 것을. 며느리가 마당으로 나갔어요. 우산을 펴더니 차 쪽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여보, 짐 다 실었어요. 빨리 모시고 나와요. 비가 더 거세졌죠. 장독대 위에서 빗물이 뚜껑을 때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때 안방에서 박순자 여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들이 팔을 잡으려 했어요. 박순자 여사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세게가 아니에요. 느릿하게. 마치 파리를 쫓듯. 혼자 일어섰어요. 비틀거렸지만 혼자. 마루 위에 서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장독대를, 300년 된 돌담을,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고양이를, 50년을 살아온 이 집을, 20살에 시집와서 처음 이 마당에 섰던 날이 생각났을까요? 시어머니가 이 집이 내 집이다 하셨을 때 떨리는 다리로 절을 올리던 그날이. 마당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당이었어요. 장독대도 같은 자리에 있었고
돌담도 그대로였죠. 달라진 건 사람이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모양만. 제가 그 입모양을 읽어봤더니요. 미안해요, 여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미안해요가 누구한테 한 말이었을까요? 죽은 남편한테였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잠깐 이야기를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장면만 보면 이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치매 걸린 어머니를 자식이 요양원에 보내는 슬프지만 흔한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박순자 여사. 이분은 치매에 걸린 게 아니었거든요. 처음부터 단 한 번도 모든 게 연기였습니다. 3년 동안 왜 그래야 했는지,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그걸 알려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 49제 날로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년 전 가을이었어요. 안동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절이었습니다. 마당에 붉은 낙엽이 가득 깔려 있었죠. 법당 안에서 독경 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향 냄새가 마당까지 퍼져나왔습니다. 고 이종학 옹의 49제. 불교에서는 이날을 영혼이 마침내 이승의 미련을 놓는 날이라 하더군요. 49에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의 영혼이 이승 어딘가를 떠돌았다고 생각하면요.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겠어요. 어쩌면 집에 돌아왔을지도 몰라요. 장독대 앞에 서서 아내가 간장 뜨는 걸 봤을지도 모르고 안방 문 앞에서 서성였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 이후로는 정말 가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 박순자 여사는 법당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이 시렸을 겁니다. 그래도 꿋꿋이 앉아서 목탁 소리를 듣고 있었죠. 손에는 그 자수 손수건이 들려 있었어요. 축축했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벽부터 꽉 쥐고 있어서 땀이 밴 걸까요? 제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법당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스님이 보살님, 이제 일어나셔도 됩니다 할 때까지. 그리고 잠시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왔죠. 절 뒤편으로 걸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난 좁은 길이었어요.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솔잎 사이로 햇빛이 깜빡였어요. 조용한 길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낯익은 목소리 2개. 창고 건물 뒤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죠. 박순자 여사의 발이 멈췄습니다. 아들 재호 씨의 목소리였어요. 여보, 아버지 유산 정리 빨리 해야 해. 종택 그 부지, 시세가 지금 한 30억은 된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영감님 유산인 그 땅만 팔면 우리 팔자 고치는 거예요. 30억? 팔자를 고친다. 49제 날. 남편의 영혼이 이승을 떠나는 바로 그날. 법당에서 100m도 안 되는 곳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향 냄새가 아직 옷에 배어 있을 때, 독경 소리의 여운이 아직 귓가에 남아 있을 때, 며느리의 말이 이어졌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잖아요. 노인네 정신 있을 때
빨리 증여받아야 해요. 늦으면 늦을수록 복잡해진다고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그 집에 미련이 장난 아니잖아. 이 집은 가문의 뿌리다. 죽어도 안 팔겠다고 하시는데. 며느리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요. 코웃음이었습니다. 에이, 시어머니가 정신 멀쩡할 때 얘기죠. 만약에 시어머니가 정신이 좀 흐려지시면 그때는 관리 명목으로 자연스럽게 넘겨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박순자 여사의 등이 소나무 껍질에 닿았어요. 기댄 게 아니에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쓰러지려는 걸 겨우 나무가 잡아준 겁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쉬는데 공기가 목에서 걸렸어요. 그런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었어요. 왜였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큰 충격을 받으면 두 가지 중 하나래요. 무너지거나 단단해지거나. 그 갈림길에서 박순자 여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수가 없었어요. 이 집을 지켜야 하니까. 잠깐 이 종택이 어떤 곳인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300년이에요. 이 집이 서 있던 시간이. 박순자 여사의 시어머니가 이 집을 지켰고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가 그 전에 지켰고 그 앞에 여자들이 대대로 이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장을 담갔어요. 대들보에는 수백 년치 밥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장독대 옆 돌바닥에는 할머니들의 고무신 자국이 패여 있었죠. 박순자 여사가 20살에 시집왔을 때 시어머니가 장독대 앞에 세워놓고 한 말이 있었대요. 이 장독대가 이 집의 심장이다. 이걸 지키는 게 종부의 일이여. 그날부터 50년. 박순자 여사는 그 말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새벽마다 장독대 뚜껑을 열어 이슬을 닦았고 여름엔 볕을 받게 하고 겨울엔 짚을 덮어줬어요. 태풍이 오면 밤새 장독대 앞에서 지켰습니다. 그런 집을 30억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아들 부부의 뒷모습을 봤어요. 아들이 며느리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죠. 둘이 뭔가를 속삭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49제 돌아가는 길에 박순자 여사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절 마당의 은행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노란 잎이 떨어지고 있었죠. 눈이 건조했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그렇다고 하더군요.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온대요. 대신 눈 깊은 곳에서 빛이 바뀌었어요. 슬픔이 걷히고 다른 것이 깔렸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사냥꾼의 눈이랄까요? 아니, 그보다는 사냥감을 발견한 어미 호랑이의 눈이었습니다. 새끼를 지켜야 하니까요. 이 경우에는 새끼가 아니라 집이었지만 50년을 품에 안고 키운 그 집이 300년 된 종택이 장독대가 대들보의 뱀밥 냄새가 그 모든 것이 박순자 여사의 새끼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박순자 여사는 결심을 했습니다. 종택으로 돌아온 뒤 안방 문을 닫았어요. 모든 불을 껐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촛불 하나만 켜놓았죠. 남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결혼사진 속 23 청년. 마흔에 이가 빠져도 웃던 사람.
예순의 허리가 굽어도 새벽이면 장독대 뚜껑을 열어주던 사람. 막바지에 시장에서 손수건을 사오던 사람. 여러분, 이종학 옹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평생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한 사람. 그 대신 매일 새벽에 장독대 뚜껑을 열어줬다고 해요. 무거워서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내색 안 하고 그냥 슬쩍 나와서 뚜껑 열어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내가 당신이 열어줬어요? 하면 바람 불어서 열린 거지 하고 50년 동안 매일 그 사람이 떠나자마자 아들이 이 집을 30억이라 불렀어요. 박순자 여사가 영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없으니 이 집안이 이 꼴이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 안 죽었어요. 내가 이 집 지킬 테니 당신은 편히 가요. 촛불이 한번 흔들렸어요. 바람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는지 그 흔들림이 멈추고 나서 박순자 여사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딱 한 사람에게 걸었어요. 막내딸 이수진 씨, 45. 서울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수진 씨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 남매 중 막내였어요. 위로 오빠가 셋 있었는데 다들 일찍 서울로 올라갔죠. 수진 씨만 어머니 곁에 오래 남아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어머니 옆에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학은 서울로 갔지만 명절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려왔어요. 김장 때면 어머니 옆에서 배추를 절이고 제사 때면 새벽부터 와서 전을 부쳤죠. 어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도 수진 씨가 왔어요. 오빠들은 바빠서 못 온다고 하고 수진 씨만 서울에서 KTX 타고 내려왔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수진 씨가 식당이 힘들어서 접을까 고민하던 때 어머니한테 전화했거든요. 엄마, 나 식당 접을까 봐. 박순자 여사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네 손맛은 내 손맛이다. 그거 접으면 내 50년도 접히는 거요. 수진 씨가 식당을 안 접었대요. 그 한마디 때문에 유일했어요.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는 자식은 이 사람뿐이었거든요. 수진아. 전화를 받은 수진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던 거예요. 밤 11시. 식당 마감을 끝내고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겠죠. 행주를 쥔 손이 멈췄어요.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말. 아무한테도 하면 안 된다. 내 오빠하고 올케가 아버지 땅을 팔 궁리를 하고 있더라. 내가 오늘 직접 들었어. 수진 씨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엄마, 뭐라고? 목소리가 떨렸겠죠. 오빠가 그런 사람이었나? 설마. 그런 생각이 스쳤을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했어요.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을 바꾼 한마디를. 수진아. 엄마가 치매에 걸린 척을 할 거다. 수진 씨의 숨이 멈추었을 거예요. 뱀을 잡으려면 뱀이 굴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법이다. 박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고요했어요. 마치 30년 묵은 된장처럼 깊었습니다. 엄마가 멀쩡하면 그것들이 꼬리를 감추지. 근데 엄마가 정신을 놓으면 개들이 안심하고 본색을 드러낼 거 아니냐.
전화기 너머에서 수진 씨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게 3년이 될 수도 있어. 아니, 그보다 더 길 수도 있고,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 말끝이 떨렸을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한테 바보 소리를 듣는 걸 상상하면 견딜 수 없었겠죠. 박순자 여사가 받았어요. 수진아, 엄마가 50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건 힘들지 않았어. 겨울에 손 트는 것도 힘들지 않았고, 잠시 멈췄습니다. 젓갈 담가서 머리에 이고 시장까지 걸어간 것도, 제사 사흘 전부터 잠 안 자고 음식 만든 것도 다 힘들지 않았어. 근데 내 자식이 내 등 뒤에서 칼을 가는 소리를 듣는 건, 그건 좀 힘들더라.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수진 씨가 입을 막고 있었겠죠. 울음이 새어나오지 않게. 근데 더 힘든 건 이 집이 돈 몇 푼에 팔려나가는 거다. 네 할머니가 지키고 네 아버지가 지킨 이 집이. 그건 내가 죽어도 못 보는 꼴이야. 수진 씨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을 거예요. 엄마, 내가 도울게. 뭐든지. 박순자 여사가 한 박자 쉬었어요. 아마 웃었을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얇게. 그래. 네밖에 없다. 그날 밤. 어미 호랑이와 막내 새끼 사이에 작전이 시작됐어요. 아무도 모르는 작전. 3년짜리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건지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아시게 될 거예요. 연기는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됐어요. 박순자 여사가 부엌에 섰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4시에, 평소처럼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평소처럼 냄비에 물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냄비 바닥이 까맣게 타들어갔어요. 하얀 연기가 올라오고 이윽고 검은 연기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그 앞에 서 있었어요. 멍하니, 초점 없는 눈으로. 50년을 부엌에서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불 끄는 걸 잊는다?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아니,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또 냄비 태우셨어요. 요즘 대체 왜 이러세요? 박순자 여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천천히. 이상할 정도로 천천히. 내가 뭘 아밥을 했나? 며느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냄비를 싱크대에 던지더니 아들한테 소리쳤어요. 여보, 시어머니 또 냄비 태웠어요. 이거 진짜 위험하다니까. 아들이 안방에서 나오며 얼굴을 찡그렸죠. 엄마, 불 쓰지 마. 위험해. 내가 밥 시켜줄게. 밥을 시켜준다. 50년을 이 부엌에서 밥을 지은 사람한테 밥을 시켜준다고. 박순자 여사의 입꼬리가 살짝 떨렸어요.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멍한 눈, 반쯤 벌어진 입. 첫 번째 씨앗이 심어진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행동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물을 안 내렸어요. 며느리가 기겁을 했죠.
마당에 나가서 고무신 한 짝을 신고 한 짝은 맨발로 돌아다녔어요.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보고 남편 이름을 불렀습니다. 종학 씨, 밥 먹어요. 아들의 눈이 커졌죠. 엄마, 나 재호야. 아버지 아니야. 박순자 여사가 눈을 깜빡였어요. 천천히. 재호? 재호가 누구요? 며느리가 아들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부엌으로 데려가더니 속삭였어요. 맞죠? 아들도 못 알아보잖아요. 병원 데려가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 그 말이 나온 게 연기 시작 2주째였어요. 박순자 여사의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기라는 게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매일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아니, 잠든 척하는 순간까지 한시도 쉴 수가 없었어요. 혼자 있을 때도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문을 열고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화장실에서도, 안방에서 누워 있을 때도, 진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은 한밤중, 자식들이 깊이 잠든 새벽 2, 3시, 그 한두 시간뿐이었어요. 그 시간에 박순자 여사는 뭘 했을까요?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남편 사진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가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버텼어요. 그 한마디, 하루에 한 번, 진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 그게 1000일 동안 반복된 겁니다. 밤이 지나면 다시 아침이 왔어요. 다시 멍한 눈을 만들어야 했죠. 다시 엉뚱한 말을 해야 했고, 다시 바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어요. 처음에는 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는 시간에만 움직였죠. 서랍을 열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물건을 가져갈 때도 하나씩만.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달라졌어요. 대놓고 했습니다. 안방 장롱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금반지 3개가 들어있는 서랍. 하나는 박순자 여사의 혼수 반지였습니다. 20살 때 친정 어머니가 이거 하나밖에 못 해주는 게 미안하다 하면서 손에 쥐어준 거예요. 결혼식 전날 밤이었대요. 어머니와 딸이 마지막으로 한 이불 덮고 자면서 어머니가 몰래 손에 넣어준 거였어요. 하나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유품.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건 너한테 준다. 이 집을 지켜줘서 고맙다 하신 거였죠. 하나는 첫째 아이의 돌반지. 재호가 돌잔치 때 잡은 반지. 우리 아들 부자 될 거야 하면서 웃었던 그 3개의 반지를 며느리가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주머니도 아니고 핸드백이에요. 마치 시장에서 산 과일 넣듯이. 박순자 여사는 마루에 앉아 벽을 보고 있었어요. 초점 없는 눈으로. 3미터 앞에서. 그런데요. 고개가 아주 살짝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손수건 쪽으로.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몰랐어요. 마당 쪽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만 신경 쓰고 있었죠. 밖에서 누가 볼까봐. 정작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3미터 앞에 앉아 있었는데, 녹음기 이야기를 아직 안 했죠.
그러니까요. 막내딸 수진 씨가 서울에서 택배를 보내왔어요. 겉에는 건강식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택배를 받았어요. 또 수진 씨가 뭐 보냈네 하면서 안방에 갖다 놓았죠. 열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으니까. 안에 들어있던 건 건강식품이 아니었어요. 손톱만 한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 4대, 그리고 납작한 녹음 장치 하나. 수진 씨가 고른 거였습니다. 인터넷으로 며칠을 검색했을 거예요. 가장 작은 것, 가장 오래 녹음되는 것,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것. 서울 한식당 마감하고 밤마다 검색했겠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박순자 여사는 자식들이 잠든 새벽에 움직였어요. 거실 장식장 뒤에 하나, 안방 도자기 뒤에 하나, 부엌 찬장 안쪽에 하나, 마루 위 선반 뒤에 하나. 이 집을 50년 살았으니까요. 어디에 뭘 놓으면 눈에 안 띄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리고 녹음 장치는요. 늘 손에 쥐고 있는 그 자수 손수건 안쪽에 꿰매 넣었습니다. 바늘로 한 땀 한 땀. 국화꽃 자수 아래쪽 안감을 뜯고 납작한 장치를 넣고 다시 꿰맸어요. 73 노인의 눈에 바늘기가 잘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 겁니다. 돋보기를 쓰고 했을 거예요. 새벽 어둠 속에서 손이 떨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 땀 한 땀 꿰맸습니다. 50년 동안 술을 놓아온 손이니까 바늘 가는 길을 손끝이 기억하고 있었겠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손수건을 무기로 만든 겁니다.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치매 걸린 할머니가 손에 쥔 낡은 손수건이 녹음기라는 걸. 며느리가 그 손수건을 빼앗으려 한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 그 더러운 손수건 좀 놓으세요. 빨아드릴게요. 박순자 여사가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이가 인형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처럼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거 우리 영감이 준 거요. 안 돼. 안 돼. 며느리가 혀를 찼어요. 에휴, 치매 노인네가 손수건 하나를 저리 붙잡고 놓아줬습니다. 더러운 손수건 하나쯤 뭐 대수겠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게 녹음기인 줄도 모르고. 기록은 그렇게 쌓여갔어요. 아들이 밤마다 거실에서 법무사한테 전화하는 것. 김 법무사님, 어머니 명의 토지건이요. 치매 진단서 있으면 후견인 자격으로 제가 처리할 수 있다면서요? 녹화됐습니다. 며느리가 찬장에서 나전칠기 반상기를 빼돌리는 것. 이 나전칠기 반상기 골동품이면 좀 되겠네. 시어머니는 어차피 모르잖아. 녹화됐어요. 며느리가 친구한테 전화하는 것. 부엌에서 박순자 여사가 마루에 앉아 있는데 3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야, 우리 시어머니 완전 바보 됐어. 내가 앞에서 금반지 빼가도 멍하니 보고만 있어. 웃음소리가 부엌을 채웠어요. 녹음됐습니다. 손수건 안에서 3미터 거리에서. 그런데 여러분, 기록이 쌓이는 건 좋았어요. 증거가 모이고 있으니까.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그걸 다 듣고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자기를 바보라고 부르는 걸. 아들이 자기 재산을 훔칠 궁리를 하는 걸.
눈앞에서 금반지가 사라지는 걸 다 보고, 다 듣고, 아무 반응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안방에 들어와서 장롱을 뒤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옛날 한복을 꺼내더니 들어 올려봤습니다. 이거 비단이네. 이것도 가져가면 되겠다. 그 한복이요. 박순자 여사가 결혼할 때 입었던 한복이었어요. 20살 때 친정 어머니가 석 달을 바느질해서 만들어준 분홍 저고리에 빨간 치마.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그 한복. 친정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손길이 남아있는 마지막 물건이었어요. 며느리가 그걸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벽을 보고 있었어요. 입이 반쯤 벌어진 채 초점 없는 눈으로.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손수건을 쥔 손이 작게, 아주 작게 참고 있었던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을 겁니다. 이년아, 그건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준 거야 하고 가방을 빼앗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못해요. 연기를 깨면 3년이 물거품이 되니까. 그래서 참았어요. 손만 떨면서, 벽만 보면서. 그날 밤, 자식들이 잠든 뒤 박순자 여사는 어둠 속에서 손수건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어요. 벽이 얇으니까, 며느리 귀가 밝으니까.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대요. 얼마나 울었는지. 이불이 젖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이런 밤이 몇 번이었을까요? 세어본 사람은 없어요. 박순자 여사 자신도 안 셌을 겁니다. 세면 버틸 수 없으니까. 며느리의 학대는 물건을 훔치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밥을 따로 줬습니다. 가족들은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박순자 여사한테는 아침에 남은 찬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줬습니다. 반찬도 달랐어요. 가족 반찬은 불고기에 생선구이. 시어머니 반찬은 김치하고 콩자반 2가지. 아들은 봤을 거예요. 어머니 밥상이 다르다는 걸.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한 번은 손주가 왔어요. 재호 씨 아들. 12살 된 민재. 민재가 할머니 방에 가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나 민재야. 할머니 보고 싶었어? 며느리가 팔을 잡아 끌었어요. 가지마. 할머니 지금 아파. 가면 할머니가 더 힘들어. 민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보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 빨리 방에 가 있어. 그 소리가 안방까지 들렸어요. 박순자 여사의 눈가가 뜨거워졌을 겁니다. 민재. 돌잔치 때 안아줬던 아이. 첫 걸음마 떼는 걸 이 마루에서 봤던 아이. 할머니 김치 맛있어 하면서 밥을 2그릇 먹던 아이. 그 아이가 문 앞까지 왔는데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박순자 여사가 벽을 향해 눈을 감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진짜로 아팠을 겁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여러분, 왜 참았을까요? 왜 3년이나 참아야 했을까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한두 번의 녹화로는 부족했어요. 실수였다 오해다 하면 끝이거든요.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법정에서 뒤집을 수 없을 만큼
변명의 여지가 없을 만큼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박 변호사가 그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형수님, 최소 2년은 모으셔야 합니다. 반복성과 계획성이 입증되어야 해요. 한두 번 가지고는 법정에서 힘듭니다. 2년. 변호사는 2년이라고 했어요. 박순자 여사는 3년을 버텼습니다. 2년도 아니고 3년을. 왜 1년을 더 했을까요? 확실하게 하려고.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2년치로 부족할까봐.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적은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밤마다 있었을 거예요. 이불에 얼굴을 묻고 울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었겠죠.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그냥 아들한테 다 안다고 말하면 되잖아. 근데 그러면 아들이 증거를 없앨 거예요. 서류를 태우고 며느리와 입을 맞추고 어머니가 치매라서 헛소리 한다고 하면 오히려 박순자 여사가 진짜 치매 환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참은 겁니다. 3년을. 봄이 왔어요.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죠. 그게 3번 반복됐어요. 장독대 위에 매화 꽃잎이 떨어지고 여름 햇살이 뚜껑을 달궜고 낙엽이 쌓이고 눈이 덮였습니다. 장독대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된장도 간장도 3년 동안 묵묵히 익어가고 있었죠. 박순자 여사도 그랬습니다. 된장처럼 소리 없이 어둠 속에서 익어가고 있었어요. 수진 씨는 한 달에 한 번 안동에 내려왔어요. 명절이나 제사 핑계를 대고 올 때마다 카메라에 SD 카드를 회수했습니다. 새 카드로 교체하고 녹음기 배터리도 갈아 끼웠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짧았습니다. 며느리가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화장실에서 만났대요.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면 수진 씨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며느리는 귀찮아서 안 따라왔거든요. 좁은 화장실에서 모녀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다. 엄마 많이 힘들지? 안 힘들어. 거짓말인 거 수진 씨도 알았을 거예요. 어머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으니까. 볼살이 빠졌으니까. 손이 예전보다 더 마르고 거칠어졌으니까. 수진 씨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화장실에서 20초. 그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 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눈이 부으니까. 부으면 며느리가 눈치채니까. 손만 꼭 잡았어요. 그게 3년 동안 모녀가 나눌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요. 3년째 되던 해 아들이 마침내 마지막 한 발을 내디뎠어요. 3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바깥에서는 코스모스가 피고 있었습니다. 종택 돌담 아래로 보라색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그런데 집안의 공기는 달랐어요. 뭔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재호 씨가 서류를 완성했거든요. 법무사를 통해 만든 증여 계약서였어요. 종택 부지 전체를 자기 명의로 넘기는 서류. 뒤쪽 임야까지 포함된. 두꺼웠습니다. 인감도장과 빨간 인주까지 준비해 놨더군요.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것만 찍으면 끝이에요. 찍고 나면 바로 요양원 넣고 부동산한테 연락하면 한 달이면 정리돼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내일 아침에 찍자. 엄마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치매 걸린 줄 아는 어머니한테 기분이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찍고 나서 요양원은 내가 알아볼게요. 안동 말고 대구 쪽으로. 안동에 놔두면 동네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대구. 안동에서 1시간 반 거리.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보내겠다는 거였어요. 50년을 살아온 동네에서 익숙한 바람 냄새도, 장독대 뚜껑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도, 아침마다 울던 수탉 소리도 다 빼앗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대화가 거실 장식장 뒤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어요. 안방에서 박순자 여사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수건을 가슴에 안은 채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웃은 게 아닙니다. 이를 악문 거예요. 드디어 왔구나. 3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서류를 들고 안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나야. 여기 도장 좀 찍어줘. 여기 빨간 네모 보이지? 여기 꾹 누르면 돼. 부드러운 척했어요. 서두르고 있었지만 도장통을 열었습니다. 빨간 인주도 꺼내놨어요. 서류 위에 손가락으로 여기하고 짚었죠. 박순자 여사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흐릿한 눈으로. 물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가 뭔지,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것도. 글씨를 못 읽는 척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다 보고 있었어요. 부동산 증여 계약서, 증여자 박순자, 수증자 박재호. 자기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자기 땅이 적혀 있었어요. 자기 집이 넘어가게 되어 있었죠. 3년을 기다린 바로 이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박순자 여사는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거부한 것도 아닙니다.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3년 동안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던 아들의 눈을. 그리고 3년 만에 제대로 된 문장 하나를 꺼냈어요. 재호야.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또렷하게 부른 건 오래간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다음 말이 느릿느릿 나왔어요. 여전히 치매 환자의 톤으로. 엄마가 요양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밥 한 끼 해주고 싶다. 아들의 표정이 풀렸어요. 경계가 풀린 거죠. 그거야 뭐. 온 가족이 모여서 엄마가 차린 밥 한 끼만 먹어다오. 친척 어른들도 불러주고. 아들이 며느리를 돌아봤어요. 며느리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 한 끼 해주겠다는데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오히려 좋지. 친척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가 제게 모든 권한을 넘기셨습니다. 증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래 엄마 해. 대신 도장은 그날 찍자. 박순자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느리게. 그래. 그날. 그 두 글자를 말할 때 여사의 눈이 잠깐 달라졌어요. 아주 짧은 순간.
1초도 안 되는 시간.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3년치 각오가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아들은 못 봤습니다. 서류를 챙기느라 바빴거든요. 며느리도 못 봤어요. 거실에서 전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덫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사냥감이 스스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신이 나서 그날 밤 자식들이 잠든 뒤 박순자 여사가 전화를 2통 걸었어요. 첫 번째는 막내딸 수진 씨한테. 수진아, 됐다. 날짜 잡혔어. 전화기 너머에서 수진 씨가 숨을 죽였을 거예요. 3년. 이 한마디를 3년 동안 기다렸으니까요. 3년치 영상 다 정리해서 가져와라. USB에 담아서. 날짜별로. 수진 씨가 대답했겠죠. 엄마, 다 준비돼 있어. 다 정리해놨어. 3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회수한 SD카드. 서울 한식당 뒷방에서 밤마다 파일을 옮기고 정리했을 거예요. 날짜를 적고, 내용을 분류하고, 수진 씨도 3년을 버틴 겁니다. 어머니만큼은 아니지만, 자기 방식으로, 그리고 TV 큰 거 하나 준비해. 60인치 이상으로. 그 TV가 무엇을 위한 건지 수진 씨는 알았을 거예요. 두 번째 전화는 박영철 변호사한테였어요. 남편의 40년 지기. 영철 씨, 나 순자요. 형수님, 드디어 날이 잡혔습니까? 서류 다 준비됐지요? 고소장, 증여 무효소송장, 가처분 신청서 다 만들어놨습니다. 형수님이 연락만 주시면 바로 쓸 수 있게. 박 변호사도 3년을 기다린 겁니다. 친구의 아내를 위해. 세상 떠난 친구를 대신해서 그날 와줘요. 꼭 점심때 갑니다. 형수님. 전화를 끊은 뒤 박순자 여사는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촛불을 켜지 않았어요. 달빛만 창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남편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여보, 거의 다 됐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덧붙였죠. 당신이 새벽마다 열어주던 그 장독대 뚜껑, 내가 지켰어요. 아무도 못 가져갔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창문 틈으로. 풍경이 딩 하고 한 번 울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아들이 손님을 불렀습니다. 친척 어른들, 동네 이장님, 아버지의 오래된 벗들. 재호 씨의 속셈은 간단했어요. 밥 먹고 나서 이 자리에서 공식 발표. 어머니가 치매이시니 모든 관리 권한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 증인을 모은 거였죠. 며느리가 들떠 있었어요. 집안을 청소하고 꽃도 사다 놓고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시어머니 방 앞에 방향제까지 뿌렸습니다. 손님들한테 보여줘야 하니까요. 우리가 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고 있는지. 그 준비를 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박순자 여사가 마루 끝에 앉아서 보고 있었어요. 멍한 눈으로. 그런데요. 그 멍한 눈 뒤에서 박순자 여사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4대. 이상 없다. 녹음기. 배터리 충분하다. USB.
수진이가 가져온다. TV. 수진이가 설치한다. 변호사. 점심때 온다. 고소장. 준비 완료. 군사작전처럼. 빈틈없이 3년 동안 바보인 척한 사람의 머릿속이 이 집안에서 가장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호 씨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수진 씨도 손님을 불렀거든요. 딱 한 명.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사람. 박영철 변호사. 같은 밥상에 앉을 사람들의 목적이 전혀 달랐어요. 한쪽은 빼앗으려고, 한쪽은 되찾으려고.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딱 3명뿐이었습니다. 박순자 여사, 수진 씨, 박 변호사. 나머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잔칫날이 밝아옵니다.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새벽 4시 종택 부엌에 불이 켜졌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부엌에 불이 들어온 게 박순자 여사가 서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잡고 비틀거리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멍한 눈이 아니었어요. 등이 곧았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죠. 칼을 잡은 손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50년 종부의 손이었습니다. 물을 썰었어요. 칼이 도마를 때리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톡, 톡, 톡. 리듬이 정확했어요. 팔을 다듬었습니다. 마늘을 까고 생강을 저몄어요. 3년 동안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참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50년 동안 반복한 동작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부엌의 차가운 공기를, 칼자루의 감촉을, 도마 위에서 재료가 갈라지는 그 느낌을. 솥에 쌀을 안쳤어요. 물 조절은 손등으로. 50년 된 방법 그대로. 불을 켜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쌀이 물을 먹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어요. 보글, 보글. 그 소리를 들으며 박순자 여사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이 소리, 3년 만에 듣는 이 소리. 새벽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은 이 소리가 들리면 슬쩍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갔어요. 장독대 뚜껑을 열어놓고 들어오는 거였죠. 아내가 된장 뜨기 편하라고. 말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눈을 떴습니다.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어요. 장독대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죠. 발밑에 돌바닥이 시렸습니다. 장독대 뚜껑에 손을 얹었어요.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열어주던 그 뚜껑, 혼자 열었어요. 이를 악물고 3년 묵은 된장 뚜껑이 열렸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올라왔어요. 여사가 멈췄습니다. 장독 안을 들여다봤어요. 3년. 이 된장이 익어가는 동안 자기도 익어가고 있었던 거랄까요? 소금기와 세월이 버무려져서 처음보다 깊어진 그 빛깔. 그게 된장이고 그게 박순자 여사였어요. 된장을 큰 그릇에 떴습니다. 간장도 한 바가지 떠냈어요. 고추장 단지도 열었습니다. 가문 대대로의 비법 양념을
손끝으로 맞추기 시작했어요. 종갓집 불고기, 간장과 배즙과 참기름을 섞는 비율, 시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비지찌개, 직접 만든 비지에 김치를 넣고 들깨를 갈아 넣는 이 집만의 방식, 도라지 나물, 쓴맛을 빼는 데만 반나절이 걸리는 정성이 마신 반찬, 파전, 쪽파를 가지런히 놓고 반죽을 얇게 입히는 보기만 해도 정갈한 전, 그리고 비법 간장게장. 이 집 장독대 간장에 3일을 절여야 제맛이 나는 손님상에만 올리던 특별한 반찬. 12가지 하나하나 완성되어 갔습니다. 부엌에 음식 냄새가 가득 찼어요. 3년 만에 이 부엌이 다시 살아난 거였죠. 박순자 여사가 마지막 반찬을 그릇에 담고 나서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어요. 그리고 부엌 창 너머를 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마당 위로 첫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죠. 장독대 위에 금빛이 번졌습니다. 여보, 오늘이 마지막 밥상이요. 나지막했어요. 잘 지켜봐줘요. 창 너머로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풍경이 딩 하고 울렸어요. 밥상은 준비됐습니다. 이제 손님을 맞을 시간이었어요. 오전 11시 대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문 닫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어요. 인사 소리가 마당을 채웠죠. 친척 어른 4분, 동네 이장님, 아버지의 오랜 벗 2분, 마을 노인회장님, 아들 재호 씨가 대문 앞에서 맞았습니다. 아이고 삼촌 오셨어요? 이모님도 오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밥 한 끼 해주신다고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어요. 자신감이 넘쳤죠. 양복을 새로 맞춰 입었더군요. 넥타이까지 매고 마치 승진 발표를 앞둔 사람처럼 오늘이 자기 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며느리도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친척들한테 인사도 건성으로 하던 사람이 오늘은 대문 앞까지 나와서 신발을 정리해 드리고 있었어요. 어머, 이모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웃고 있었습니다. 이가 보이도록. 그 웃음이요. 30억짜리 웃음이었어요. 손님들이 대청마루에 올랐습니다. 방석이 깔려 있었고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이거 순자 씨가 차린 상이야? 세상에. 이 반찬 좀 봐. 12가지야. 치매라며? 이 솜씨가 치매 환자 솜씨야? 며느리의 웃음이 살짝 굳었어요.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밥을 누가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한 거 맞아요?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이가 도왔겠지. 수진이가 어젯밤에 왔잖아. 신경 쓰지 마. 밥 먹고 빨리 발표하자. 그런데요. 며느리가 못 본 게 있었어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은 사람 하나. 검은 정장, 흰 셔츠,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아무 말 없이 박영철 변호사, 수진 씨가 아버지 옛날 친구분이라고만 소개했어요. 재호 씨는 악수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 친구야 뭐. 밥 먹고 가시겠지. 그 사람의 서류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재호 씨는 몰랐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직은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숟가락 소리, 찌개 국물 떠먹는 소리, 이야, 이 불고기 맛 좀 봐 하는 감탄 소리. 분위기가 좋았어요. 밝았습니다. 웃음이 있었죠. 3년 동안 이 집에 없었던 소리였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더 드세요, 많이 잡수세요 하는 인사. 박순자 여사는 어디 있었을까요? 안방에 있었어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가 안방에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있었죠. 무엇을 도왔느냐고요? 한복을 입혀드렸어요. 남색 저고리, 흰 치마, 옥비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한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가지 못한 건 수진 씨가 미리 숨겨놨거든요. 수진 씨가 어머니 머리를 빗겨드렸어요. 반백의 머리카락을 곱게 넘기고 쪽을 지었습니다. 옥비녀를 꽂았어요. 거울 앞에 선 박순자 여사. 3년 만에 보는 자기 모습이었을 거예요. 주름은 깊어졌지만, 볼살은 빠졌지만, 눈이 달랐습니다. 치매 환자의 흐릿한 눈이 아니었어요. 또렷했습니다. 단단했죠. 서리를 머금은 것 같았어요. 수진 씨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목이 메었을 거예요. 엄마, 준비됐어? 박순자 여사가 거울 속에 자기 눈을 한 번 더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다. 한 글자. 그 한 글자 안에 3년이 들어 있었어요. 대청마루에서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저로 잔을 톡톡 두드렸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 어르신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아들에게 모였어요. 아들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넥타이를 한번 고쳐매고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치매가 오셔서 이 종택과 가문의 재산 관리를 불효자지만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어머니가 치매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 어머니께서 정신이 맑으실 때 모든 권한을 제게 위임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그때였어요.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기익. 오래된 나무 미닫이가 레일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 아들의 말이 끊겼습니다. 모든 사람의 고개가 안방 쪽으로 돌아갔어요. 한복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고운 비단이 바닥을 쓰는 소리. 그 다음에 발소리. 고무신이 나무 마루를 밟는 소리. 또각, 또각. 느렸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3년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색 저고리에 흰 치마, 쪽진 머리에 옥비녀, 반백의 머리카락이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등이 곧았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죠. 문틀에 기대지 않았어요.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았습니다. 혼자 서 있었어요. 당당하게. 300년 종갓집 종부. 50년을 이 가문을 지켜온 사람. 그 위엄이 어깨 위에 고스란히 서려 있었습니다.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아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 내려갔어요.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멈췄어요. 친척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박영철 변호사만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무릎 위에 서류 가방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방 한가운데로 걸어왔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고무신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또각, 또각, 아들 앞에 멈춰 섰어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들이 서 있었고, 어머니는 아들보다 키가 작았지만 올려다보는 게 아니었어요.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으로.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치매 놓인 집안에 들여서 고생이 많았지? 3년 만에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낮았어요. 단단했죠. 서리 같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갈라졌어요. 누군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딸그락. 그 소리가 조용한 방에서 비명처럼 울렸어요.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더듬거렸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박순자 여사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아들이 반 발짝 물러났어요. 왜? 무서워? 한마디. 엄마가 말을 하니까 무서워? 또 한마디. 3년 동안 엄마한테 바보소리 할 때는 하나도 안 무섭더니. 아들의 무릎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거예요. 여보, 빨리 어머님 좀. 박순자 여사가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천천히. 정은아. 한마디. 며느리가 굳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로. 내 안방 장롱 밑에 있던 금반지 3개. 며느리의 눈이 커졌어요. 내 친정어머니가 준 혼수 반지.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유품 반지. 제호 돌반지.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어디 갔는지 내가 말해줄래? 아니면 내가 보여줄까?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박순자 여사가 손짓했어요. 작게. 고개만 살짝 돌려서. 막내딸 수진 씨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설치해둔 60인치 TV 화면이 켜졌어요. 방안이 파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첫 번째.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타임스탬프. 2년 8개월 전. 며느리가 안방 장롱 아래 서랍을 여는 장면이었어요. 금반지 3개를 꺼내서 핸드백에 넣는. 화면 속 며느리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까지. 방안이 술렁거렸어요. 뭐야 세상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두 번째 영상. 아들이 밤에 거실에서 전화하는 장면. 김 법무사님? 어머니 명의 토지인데. 치매 진단서 있으면 후견인 자격으로 제가 처리할 수 있다면서요? 친척 어른 한 분이 주먹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세 번째 영상. 며느리가 부엌 찬장에서 나전칠기 반상기를 종이 가방에 넣는 장면. 이거 골동품이면 좀 되겠네. 시어머니는 어차피 모르잖아.
혼잣말까지 녹음되어 있었어요. 네 번째, 며느리의 전화 통화. 야, 우리 시어머니 완전 바보 됐어. 내가 앞에서 금반지 빼가도 멍하니 보고만 있어.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끝나자 방 안이 무덤처럼 고요했어요. TV가 꺼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친척 어른 한 분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장님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의 벗 한 분은 주먹을 떨고 계셨죠. 며느리가 벽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출구를 찾는 눈빛이었어요. 아들은 서류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스락거렸죠.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검은 정장, 서류 가방. 박영철 변호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방 가운데로 걸어왔어요. 박재호 씨, 김정은 씨.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낮았어요. 하지만 방 구석구석까지 닿는 무게가 있었죠. 저는 변호사 박영철입니다. 고 이종학 옹의 40년 지기이자 박순자 여사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하나. 형법 제350조 공갈죄. 치매 상태의 피해자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혐의. 둘. 형법 제329조 절도죄. 금반지 3점. 나전칠기 반상기. 비단 한복. 기타 재물을 무단 탈취한 혐의. 셋.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증여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려 한 혐의. 넷. 민법상 증여 무효.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명의 이전 시도는 원천 무효입니다. 마지막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39조 2구 불효자 방지법.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및 방임. 방 안의 공기가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고소장은 이미 접수됐습니다. 아들이 무너졌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쿵.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엄마 이게 뭐야? 엄마가 3년 동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올려다봤어요. 박순자 여사가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호야, 내가 너를 낳을 때 23시간을 알았다. 방 안이 고요했어요.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죠. 산파가 아들입니다 하니까 23시간 아프던 게 다 잊어지더라. 내가 7살 때 한겨울에 감기 걸렸을 때 엄마가 업고 읍내까지 걸었다. 눈길에 고무신 빠져서 맨발로. 발에서 피가 났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 내가 등에서 숨 쉬고 있으니까. 내가 처음 엄마라 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여사가 잠시 멈췄어요.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목이 메었을 거예요. 그래도 삼키고 이어갔어요. 근데 재호야, 내가 아버지 49제 날, 아버지 무덤에 흙이 마르기도 전에 이 집을 30억이라고 부른 순간 엄마 가슴에서 내가 죽었다. 방 어딘가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어요.
친척 어른 한 분이 눈을 닦으셨습니다. 이장님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고개가 떨궈졌어요. 박순자 여사가 이어갔습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가 평생을 지킨 집이다. 내 할아버지가 지켰고 증조할아버지가 지킨 집이야. 대들보에는 300년치 밥 냄새가 배어 있고 장독대에는 너를 키운 된장이 익어가고 있어. 그런데 너는 그걸 30억이라 불렀다. 방안이 고요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뚝. 며느리는 벽에 등을 대고 미끄러지듯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박순자 여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갔다 와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거든. 그때 와라. 그때는 내가 문을 열어줄 테니.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어요. 쫓아내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문을 남겨두겠다는 뜻이었을까요? 둘 다였을 겁니다. 화가 났을 거예요. 3년 동안 쌓인 분노가 가슴이 터질 만큼. 그런데도 문을 닫겠다고는 안 했어요.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오면 어미는 어미였으니까요. 3년을 바보인 척해도 30억에 팔려도 찬밥을 먹어도 자식은 자식이었던 거예요. 그게 어머니라는 사람이더군요. 아들이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벽에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친척들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박순자 여사는 서 있었어요. 아들을 내려다보면서 눈이 젖어 있었지만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숟가락 소리도 멈췄고 바깥에서 바람 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친척 어른 한 분이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벗되시는 분이었죠. 80이 넘으신 분인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호야.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아나?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우리 순자가 이 집을 지켜주니까 내가 바깥 일을 할 수 있다. 내 평생의 복이 저 사람이다. 그랬어. 네 아버지가.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바보라 불렀다. 노인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봤으면 가슴을 쳤을 거다. 아들의 어깨가 더 작아졌습니다.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재호 씨, 내가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순자 여사만큼 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없었어. 새벽마다 장독대 앞에 서서 된장 뜨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 그게 이 마을의 아침 풍경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자식이 그 사람을 요양원에 넣으려 했어? 땅 팔아먹으려고? 이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며느리가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슬금슬금 문 쪽으로.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정은 씨, 아직 자리를 뜨시면 안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상황이 더 불리해집니다. 며느리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진 건지, 변호사의 말이 무서웠던 건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아들이 바닥에 이마를 대었어요. 엄마, 잘못했습니다. 엄마, 울음이 터졌습니다. 52살 남자의 울음이었어요.
어린아이처럼은 아니었습니다. 무겁고 갈라지고 처참한 울음이었죠. 박순자 여사가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우는 아들을, 그 등을, 30년 전에는 업어줬던 그 등을. 여사의 입술이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등을 토닥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었거든요. 돌아서서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또각, 또각. 고무신 소리가 울렸어요. 안방 문을 닫기 전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밥은 다 먹고 가거라. 엄마가 차린 마지막 밥이다. 문이 닫혔어요. 그게 그날 박순자 여사가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밥은 다 먹고 가거라. 쫓아내면서도 밥은 먹이는. 그게 어머니더군요. 그 뒤로 일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박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대로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위조한 증여 서류는 무효가 됐어요. 종택의 명의는 온전히 박순자 여사에게 확인됐죠. 며느리가 빼돌린 물건들의 목록이 경찰에 제출됐습니다. 금반지 3점, 나전칠기 반상기 세트, 비단 한복, 기타 소품들. 하나하나 반환 절차가 진행됐어요. 아들 내외는 종택에서 나갔습니다. 짐을 쌌어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비닐 가방에 자기 짐을 담았습니다. 나가는 날, 아들이 대문 앞에서 뒤를 돌아봤어요. 마루 끝에 박순자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대문이 닫혔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마 끝 풍경이 딩 울렸어요. 여사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앉았어요. 촛불을 켰습니다. 3년 동안 어둠 속에서만 마주했던 남편의 얼굴이 촛불에 비쳐 환하게 보였어요.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밀려왔을 거예요. 다 끝났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이불에 얼굴을 묻지 않았어요. 소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울었어요. 소리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기 자신으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다가 웃었어요. 웃다가 또 울었죠. 그러다 코를 훌쩍이며 남편 사진을 올려다 봤어요. 여보, 나 3년 동안 연기한 거 알지? 당신보다 내가 연기를 더 잘하더라고. 웃었습니다. 눈물 묻은 얼굴로. 당신은 평생 무뚝뚝한 척 연기하면서 살았잖아. 매일 새벽에 장독대 뚜껑 열어주면서도 아닌 척하고. 나도 그 정도는 하지. 촛불이 흔들렸어요. 근데 여보, 솔직히 힘들었어요. 많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식한테 바보 소리 듣는 게, 찬밥 먹는 게, 손주 얼굴 못 보는 게.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건요. 잠시 멈췄어요. 당신한테 말 못한 거. 매일 밤 당신 사진 앞에 앉아서도 촛불도 못 켜고 어둠 속에서 혼자 삼킨 거.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됐어요.
다 됐어. 이제 촛불 켜고 당신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 낡은 자수 손수건으로. 녹음기는 이미 빼냈습니다. 이제는 그냥 손수건이었어요. 남편이 사준 그냥 손수건. 코를 풀고, 눈을 닫고, 숨을 고르고, 다시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 집 안 팔아요. 당신이 지킨 집, 내가 지킨 집, 아무한테도 안 줘요. 근데 나 혼자 지킬 수는 없으니까. 수진이하고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요. 당신도 좋아할 거예요. 아마. 촛불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종택 대문 옆에 나무 간판이 하나 걸렸습니다. 안동 전통 음식 전수관. 박순자 여사와 막내딸 수진 씨가 함께 만든 사회적 기업이었어요. 300년 종택을 전통 음식 교육 공간으로 바꾼 겁니다. 종가 음식의 비법을, 이 마을의 맛을, 장독대에서 익어가는 시간의 맛을 젊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한 거였어요. 수진 씨가 서울 한식당을 정리했습니다. 안동으로 내려왔어요. 어머니 곁으로. 엄마, 나 이제 여기서 같이 살 거야. 박순자 여사가 뭐라 했을까요? 그래. 부엌이 넓으니까 둘이 해도 되겠다. 그게 전부였어요. 무뚝뚝한 건 남편을 닮은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하지만 수진 씨는 알았을 겁니다. 어머니의 눈가가 웃고 있었으니까. 마당에 젊은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칼질을 배우는 25살 청년. 장독대 뚜껑을 열며 된장 냄새를 맡고 신기해하는 30살 아가씨. 김치 담그는 법을 메모하는 40살 아주머니. 박순자 여사가 가르쳤어요. 무 썰 때는 칼을 밀지 말고 당겨. 그래야 결이 살아. 된장은 천천히 풀어야 해. 급하게 풀면 맛이 탁해져. 간장게장은 3일을 참아야 해. 하루 만에 먹으면 그냥 짱게장이야. 3일을 기다려야 감칠맛이 나. 3일을 참아야 한다. 그 말을 할 때 박순자 여사가 살짝 웃었대요. 수진 씨만 그 웃음의 의미를 알았겠죠. 3일이 아니라 3년을 참은 사람이니까. 수진 씨가 어느 날 달려왔어요. 엄마, 오늘 수강생이 20명이나 왔어. 다들 엄마 간장게장 배우겠다고 난리야. 박순자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장독대에서 간장 좀 더 떠와라. 그리고 덧붙였죠. 수진아, 된장은 천천히 풀어야 맛이 나는 거야. 사람도 그렇고, 된장도 그런 법이다. 수진 씨가 웃었어요. 알았어, 엄마. 앞치마를 털며 장독대로 뛰어갔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그 뒷모습을 봤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장독대로 뛰어가는 딸의 뒷모습을. 50년 전, 20살의 자기가 이 마당을 처음 걸었을 때, 시어머니가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이 집이 이어지고 있구나. 이 부엌이 살아있구나. 이 장독대가 다음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구나.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이 돌아가고 나서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어요. 박순자 여사가 장독대를 닦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30년 된 장독.
40년 된 장독.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50년 된 장독. 손때가 묻은 뚜껑을 행주로 닦으며 여사의 입이 움직였어요. 호랑이는 배가 고파도 썩은 고기를 먹지 않고 장독 하나를 더 닦았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자식의 탐욕에 휘둘리지 않는 법이다. 행주를 내려놓았어요.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장독대 위로 번지고 있었어요. 항아리마다 붉은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래된 흙빛 위에 금빛이 섞여서 장독대가 빛나고 있었어요. 수진 씨가 보리차를 끓여왔습니다. 작은 잔에 따라서 어머니 옆에 놓았어요. 엄마, 차? 그래. 잔을 들었습니다. 양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따뜻했겠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보리차 향이 코끝에 퍼졌을 거예요. 고소하고 따뜻한. 여사의 손에 자수 손수건이 들려 있었어요.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녹음기는 빼냈어요.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손수건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준 손수건. 국화꽃이 수놓아진. 실밥이 풀린. 색이 바랜. 그래도 버리지 못하는. 손수건을 가만히 쓸어봤어요. 국화꽃 자수 위를 손가락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노을 위로 별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저녁 별. 여보. 속삭이듯. 내가 이 집 잘 지켰지? 바람이 불었어요. 부드럽게 장독대 사이를 지나면서 풍경을 한번 울렸습니다. 딩. 마치 대답하듯 박순자 여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작고 깊고 따뜻한 3년 동안 한 번도 짓지 못했던 미소였습니다. 보리차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노을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장독대 위로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지만 여사의 얼굴은 밝았어요. 수진 씨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아무 말 없이 모녀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장독대 앞에서 300년 된 이 집 마당에서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어요. 풍경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늙었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참을성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박순자 여사처럼요. 여러분은 평생 지켜온 것이 무엇인가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본 영상에 등장하는 법률 정보는 드라마적 연출을 위해 각색되었으며 정확한 법률 상담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사용된 이미지와 음성은 AI로 생성되었습니다.